옛날 내가 어렸을 적 우리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야. 어느 날 동네에서 쌀 한 말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지. 그 시절 쌀 한 말은 아주 귀한 거라 누군가 가져갔다면 큰일이었어. 동네 사람들은 몹시 당황했고 누가 가져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결국 동네 어른들이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모두 한 방에 모였어. 나도 애라서 궁금한 마음에 몰래 엿봤지. 그때 어른들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써보자고 했는데 항아리 하나를 방 가운데 두고 안에 뭔가를 넣었어. 그리고는 방 안 불을 꺼서 완전히 캄캄하게 만든 다음 이렇게 말했지. 이 항아리 속에는 쥐가 들어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쥐가 가만히 있지만 죄 있는 사람은 손을 넣으면 쥐가 손을 문다. 사람들은 하나씩 손을 넣어보라는 말을 듣고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다들 어쩔 수 없이 손을 넣었어. 하지만 방 안은 깜깜했으니 누가 어떻게 손을 넣는지 보이지 않았지. 나는 방 밖에서 숨죽이며 보고 있었는데 뭔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 사람들이 모두 손을 넣어본 후 불을 켜고 손을 확인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대부분 사람들의 손에는 시커먼 먹물이 묻어 있었지만 딱 한 사람만 손이 깨끗한 거야. 어른들이 크게 웃으며 그 사람에게 물었지. 이봐, 왜 너만 손이 깨끗하냐? 혹시 죄가 있어서 겁나서 제대로 손도 못 넣은 거 아니야? 알고 보니 항아리 안에는 쥐가 아니라 먹물이 발라져 있었던 거야. 죄 없는 사람들은 겁 없이 손을 깊이 넣었다가 먹물이 묻었지만 죄 있는 사람은 겁이 나서 살짝만 대고는 뺀 거였지. 결국 그렇게 해서 쌀을 가져간 사람을 찾아냈어. 그 당시엔 이 방법이 얼마나 신기하고 똑똑하게 느껴졌는지 몰라. 어린 마음의 어른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지. 이런 이야기는 어디 책에도 안 나오는 일이야. 내가 실제로 본 거라 더 생생히 기억나.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방 안에 가득했던 긴장감과 마지막에 다들 빵 터져 웃었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해. 참 그때는 그게 큰 사건이었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죄를 짓고 숨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어도 두려움은 결국 스스로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그렇게 무섭고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밤중에 항아리 속에 손을 넣는 순간 손을 떨었던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항아리에 손을 넣는 일이 전혀 무섭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가장 떳떳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사돈 사이에서 벌어진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 사돈이 며느리 친정집에 무엇인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집 하인들이 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이 하얀 종이에 연필로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 하인에게 주면서 말했죠. 이거 며느리 친정에 갖다 줘라. 하인은 그걸 들고 며느리 친정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대개새님이 편지 줍디다 라며 종이를 건넸죠. 며느리 친정집 사돈이 그 종이를 보고는 곧바로 알아챘어요. 아, 이 사돈이 누룩을 보내라 했구나. 누룩을 한 짝 보내라 했구나. 누룩이 동그랗게 생겼으니 동그라미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누룩을 바로 보내지 않고 연필로 동그라미 한가운데에 작대기를 그어 하인에게 다시 보냈어요. 하인은 그걸 들고 사돈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돈이 그걸 보고 말했죠. 아, 저쪽에서 누룩을 안 보내려는구만. 쭉 뻗대는구나. 그러자 이번엔 사돈이 붉은 물과 푸른 물을 꺼내 동그라미의 양쪽에 찍어서 하인에게 또 전달했어요. 하인은 다시 그걸 들고 며느리 친정집으로 갔죠. 며느리 친정집 사돈이 그걸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사돈이 누룩 안 준다고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모양이구먼. 결국 며느리 친정집 사돈은 누룩을 서너 짝 마련해 하인에게 보내며 말했답니다. 아이고, 이제 됐으니 누룩 가져가세요. 이렇게 재미있고 엉뚱한 방식으로 서로 뜻을 주고받던 사돈들 덕분에 동네 사람들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대학을 졸업하거나 유학을 가야 출세하는 게 아니었죠. 대신 서울의 성균관에 들어가 과거 시험을 봐야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방, 특히 호남이나 경남에서 선비들이 개나리 보따리를 메고 문경세제를 넘어 서울까지 걸어오곤 했다고 해요.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강을 건너야 하기도 하며 여러 고생을 했죠. 그런데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면서 재미있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돈도 많고 외모도 뛰어나 양반들보다 나은 점이 많았지만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성씨였습니다. 성씨가 양반 집안의 것이 아니어서 과거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양반보다 못할 게 뭐냐? 나도 한번 과거 보러 가겠다며 보따리를 싸고 서울로 길을 나섰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강을 건너야 했는데 그 당시 강에서는 양반과 평민을 구분해서 대우했어요. 양반은 뱃삭을 내지 않아도 그냥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평민은 반드시 돈을 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사공이 사람만 봐도 양반인지 아닌지 척척 알아맞히는 관상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이 선비는 양반처럼 보이려고 멋진 갓을 쓰고 옷을 잘 차려입고 배를 탔습니다. 다른 양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내렸는데 사공이 그를 보더니 뱃삭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선비는 억울해서 나도 양반이다. 왜 나한테만 돈을 내라 하느냐? 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사공이 말하길 양반이라면 세수를 한번 해보시오. 했답니다. 선비는 당당하게 웃옷을 벗고 팔소매를 걷으며 멋지게 세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만 하면 됐느냐고 물었더니 사공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봐라, 어디서 소 잡던 백정이 와서 세수를 한다고 양반 흉내를 내는구먼. 그 말을 들은 선비는 할 말을 잃었죠. 알고 보니 옛날 양반들은 세수를 할 때도 소매를 걷지 않고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했다고 해요. 이 일화는 옛날 양반과 평민의 차이를 재미있게 보여주면서 관상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런 전통을 알아두면 흥미롭겠죠? 이 이야기의 양반은 고양이처럼 세수한다는 말은 신분제에 과장된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반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과도한 체면치레나 격식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중들 사이에서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널리 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껍제기 매달아 놓은 고등어. 옛날에 황껍제기라는 별명을 가진 부자가 있었어요. 돈은 많지만 너무나 인색해서 생선 한 마리도 사다 먹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죠. 이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인색한 황껍제기한테 생선을 한번 먹여보겠어. 그래서 고등어 한 마리를 사서 황껍제기의 집 담장을 넘어 마당에 던졌습니다. 황껍제기가 그것을 보고 말했죠. 이거 봐라, 밥 도둑놈이 들어왔구나. 그러더니 생선을 다시 바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생선이 공짜로 들어왔는데도 먹지 않고 내다버린 이유는 생선을 먹으려면 밥을 많이 먹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황껍제기는 밥값이 아까웠던 거죠. 또 다른 날 집안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사서 구웠습니다. 가족들이 먹으려고 식탁에 올려놓았는데 황껍제기가 생선을 보더니 밥상에서 치워서 높은 곳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못 먹겠지. 그런데 아이들이 생선을 먹고 싶어서 밥을 한 숟갈 먹을 때마다 고등어를 쳐다보고 또 한 숟갈 먹고 나서 다시 고등어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황껍제기가 말했죠. 야, 이놈들아. 그렇게 쳐다보면 생선이 짜지겠다. 황껍제기는 너무 인색해서 생선을 먹기는커녕 보관하거나 높이 매달아 두며 못 먹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인색함이 지나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스운 이야기예요. 박문수와 팥죽 장수. 박어사가 지방을 몰래 순찰하다가 길가에서 한 늙은 할머니가 팥죽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팥죽을 만들면서 콧물을 흘리고 손도 닦지 않는 등 위생적으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죠. 저런 부정한 손으로 여러 사람이 먹을 음식을 만든다니 괘씸하구나. 박문수는 다음날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 직접 할머니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를 부르며 말했죠. 높아.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뭘 살랍니까? 박문수는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음식이란 건 어참은 깨끗한 것인가? 그러자 할머니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죠. 예, 음식은 안 보면 깨끗합니다. 그 말에 박문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뜻밖이라서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보고 나면 흠이 보이는 법이지. 그러나 그 대답이 솔직하고 재치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박문수는 그 노파를 불러 주의를 주며 팥죽 장사를 더 위생적으로 하거나 다른 방식을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대화는 박문수가 단순히 꾸짖거나 처벌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발견했을 때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박문수처럼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타인을 비난해서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유머와 지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기발한 대답처럼 적절한 유머와 태도는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혜로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더 나은 소통과 결과로 이어지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원수 가품명 소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어요. 이들은 장터에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는데 칡넝쿨로 만든 그물, 풀뿌리로 엮은 신발, 남학신 같은 걸 팔며 근근히 살아갔죠. 어느 섣달 금음날 두 친구가 각자 장을 보러 나갔어요. 한 친구는 장에서 고기, 옷감, 아이들 옷 등을 잘 사와서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준비를 했지만 다른 친구는 장사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사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던 그 친구는 욕심이 생겨 뒤따라오는 친구를 산길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친구가 사온 모든 물건을 훔쳐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죽은 사람의 아내 쌍봉 어멈은 늦은 시간이 되어서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을 죽인 사람이 집 밖에서 쌍봉 어멈, 쌍봉 어멈 하고 불렀습니다. 쌍봉 어멈이 나가니 쌍봉 아버지 안 왔소? 하고 물어요. 그래서 아직 안 왔다. 라고 대답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쌍봉 어멈은 점점 불안해져서 직접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장터 가는 길 한편에서 남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쌍봉 어멈은 관가에 소지를 내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자 했으나 글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비들에게 부탁하여 소지를 여러 차례 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복수를 결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로 이사해 살며 때를 기다리게 되었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삿날이자 명절을 맞아 쌍봉 어멈은 제사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때 누더기를 입은 거지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찾아와 불을 쬐며 몸을 녹였습니다. 쌍봉 어멈은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잘 대해 주었고 남자는 쌍봉 어멈에게 사연을 묻더니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쌍봉 어멈에게 그러면 내가 몇 자 써줄 테니까 갖다 내보라고. 그 글은 다음과 같았어요. 야반선호 쌍봉모 응지가 중무장부. 이 말의 뜻은 한밤중에 먼저 쌍봉 어멈을 부른 것을 보면 집에 장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의미였죠. 자기가 죽인 친구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친구를 부르지 않고 쌍봉 어멈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글귀는 쌍봉 어멈의 남편이 먼저 죽임을 당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졌습니다. 쌍봉 어멈은 그제야 남편의 원한을 풀 수 있었고 살인자는 결국 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묘히 숨기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살인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진실을 누설했고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짓된 행동이나 범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어느 마을에 강심장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이든 낮이든 겁이 없다고 자신하며 특히 귀신 같은 건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겁이 없다면 공동묘지에 다녀올 수 있겠냐? 그깟 공동묘지가 뭐가 무섭다고? 당연히 갔다 오지. 그러자 친구들이 더 큰 내기를 걸었습니다. 단순히 갔다 오는 건 재미없다. 무덤 앞에 말뚝을 받고 와라. 그래야 내가 진짜 갔다 온 걸 증명할 수 있지. 강심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다. 말뚝 받고 오는 건 일도 아니지. 대신 내가 다녀오면 술 한 상 제대로 차려줘야 한다. 내기가 성사되었고 친구들은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였습니다. 밤이라 잘 안 보이니 흰 두루마기를 입고 가라. 그래야 우리가 멀리서도 내가 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강심장은 흰 두루마기를 걸치고 말뚝과 망치를 들고 캄캄한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어둡고 으스스한 밤이었지만 그는 전혀 겁먹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한 그는 혼잣말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한번 나와봐라. 내가 무섭겠나? 그는 묘지 한가운데 말뚝을 세우고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소리가 공동묘지에 울려 퍼졌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돌아서려던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옷자락이 땅에 붙잡힌 듯 당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귀신이 붙잡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평소에 귀신을 믿지 않던 그였지만 어두운 밤과 묘지의 분위기 속에서 그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나라, 나라, 누구냐? 멀리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강심장은 두루마기 옷자락을 자신이 박은 말뚝에 꽉 끼워놓고는 그걸 귀신의 소행으로 착각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말뚝을 빼주며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강심장은 이미 온몸이 땀범벅이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친구들은 서로 농담하며 그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강심장은 귀신 이야기를 예전처럼 가볍게 흘려듣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용감함과 무모함은 다르며 때로는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라는 점을 알려주는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죽은 사람을 건진 배는 망한다. 어느 부부가 함께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남편과 아내는 둘이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던 중 그물이 얽히면서 아내가 깊은 바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내는 42세로 남편과는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친분이 깊었던 분이었습니다. 사고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남편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꽉 붙잡는 바람에 둘 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남편은 간신히 헤엄쳐 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아내는 끝내 깊은 바다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후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배를 동원해 시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물에 걸린 시신이 발견되어 바다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바다에서 죽은 사람을 건져 올린 배는 망한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날 시신을 건진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망했고 배의 주인도 손을 털고 바다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 속설은 단순한 미신 이상의 두려움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과거 어부들은 바다를 신성한 영역으로 여겼고 거기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바다의 평화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건지는 행위는 바다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는 바다신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죽음을 확인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조에 나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소금 장수가 강원도로 장사를 하러 갔어요. 어느 날 해가 저물어 한 집에 묵게 되었는데 그 집 주인이 물었어요. 소금 장사를 하면 돈이 얼마나 남아요? 소금 장수는 대답했어요. 입에 풀칠하고 겨우 아내와 아이들 먹여 살릴 정도로 벌고 있어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어요. 여기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힘을 합쳐서 큰 장사를 한번 해봐요. 소금 장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인이 대답했어요. 그럼요. 이 근처에 호랑이가 많은데 호랑이를 잡으면 가죽만 팔아도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만약 2마리를 잡으면 1마리씩 나눠 가지면 되지요.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묵으면서 준비해요. 소금 장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호랑이를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걱정 말아요. 잡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주인은 소금 장수에게 고기와 닭 요리를 대접하며 잔뜩 환대했어요. 저녁을 먹고 어두워질 무렵 주인은 소금 장수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큰 나무에 동아줄을 메고 그 중간에 커다란 바구니를 매달아 놓았어요. 소금 장수가 물었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대답했어요.
이건 호랑이를 잡는 장치예요. 저 바구니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유인해 보세요. 소금 장수는 어쩔 수 없이 바구니 안으로 들어갔고 주인은 그를 단단히 묶어 두었어요. 바구니 아래에는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 창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어요. 주인은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둠이 짙어지고 산속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소금 장수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강원도에서 소금 장사하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호랑이들은 울음소리를 듣고 몰려들었고 바구니를 향해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줄이 팽팽하게 매어 있어 호랑이들이 바구니에 닿지 못하고 대나무 창에 찔려 죽었어요. 밤새 호랑이들이 줄줄이 잡혔어요. 날이 밝자 주인과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이 친구 밤새 돈을 엄청 벌었구만. 그들은 소금 장수를 풀어주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잡은 호랑이 가죽을 팔아 큰 돈을 벌었고 소금 장수는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어요. 따라하는 시조 공부. 옛날에 한 남자가 장가간 동네는 시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첫날 밤 저녁부터 사람들이 시조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남들과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며 시조를 하다가 결국 그 남자 차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조를 할 줄 몰라서 우물쭈물했죠. 아유, 왜 안 하나? 못하는 건가? 아니면 첫날이라 부끄러워서 그런 건가? 오늘은 첫날 밤이니 시조는 내일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겨우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시조를 못했어요? 시조 한 번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남편이 솔직히 말했죠. 사실 나는 시조를 전혀 몰라요. 배워본 적도 없고요. 아내가 그럼 오늘 밤에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배워요. 이 동네에선 시조를 못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한 구절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청포로, 일장만리. 남편은 배운 대로 소리쳤습니다. 청포로. 소리가 너무 커서 장모님이 밖에서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크게 하냐? 살살 좀 하라. 그러니 갑자기 더 큰 소리로 쟁인 장모도 쏘?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밥을 먹고 난 뒤 사람들이 또 모여서 시조를 하자고 했습니다. 차례가 되자 남자는 자신 있게 배운 대로 외쳤습니다. 청포로. 사람들이 오, 이거 좋은 시조인데? 하며 칭찬했죠. 그런데 이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쟁인 장모도 쏘?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장모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망신 제대로 당했네. 결국 그 남자는 시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잘 모르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배우거나 준비한 뒤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암행어사 박문수가 산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조용한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죠. 응? 이게 짐승 소린가? 사람 소린가? 궁금한 마음에 덤불 쪽으로 가보니 웬 떡거머리 총각이 덤불 밑에서 뭔가를 중얼중얼하고 있더랍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얼굴엔 고뇌가 가득한 표정으로 떼빨래야, 떼빨래야 하고 이름을 부르고 있었대요. 박문수가 호기심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총각이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죠. 아유, 어르신. 말씀도 마세요. 나이 40 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우리 동네에 떼빨래라는 처녀가 있는데요. 마음에 두고 있어도 이 사람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 이게 제 팔자인가 봅니다. 박문수는 이 상황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지만 뭔가 방법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자, 내 말 잘 들어봐라. 오늘 집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삼촌이라고 말해라. 박문수 어사 삼촌이라고. 총각은 박문수의 말대로 곧바로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우리 삼촌 박문수 어사를 만났다며 동네를 돌아다녔죠. 동네 어른들은 이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박문수가 삼촌이라고? 박문수라면 그 유명한 암행어사 아니냐? 그럼 저 녀석이 엄청난 집안 자식이란 말인가? 떼빨래는 이 소문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 총각 조금 덤벙대긴 해도 어사 집안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는데? 그리고 동네 어른들도 떼빨래가 저 총각과 결혼하면 동네가 아주 든든해지겠구먼이라며 은근히 등을 떠밀었죠. 결국 총각은 떼빨래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암행어사 삼촌을 둔 총각이니 잘 살겠지.
라며 신나게 축하했지만 정작 총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좋은 말을 듣고 봐야 해. 결혼 후 총각은 성실하게 살아가며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때빨내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박문수 어사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죠. 사람 인생 조금의 거짓말도 도움이 될 때가 있는 법이지. 하지만 나만큼 잘 써야 한다는 거. 옛날 충청남도 청원군 사주면에 있던 작은 마을에는 물이 너무 귀했습니다. 우물이 없어서 올이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 와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도사가 그 마을을 지나다 목이 말라 한 집에 들러 물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집주인은 잠시만 기다리시라며 물동이를 이고 멀리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도사는 그 여인이 몇 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우물이 그렇게 먼 곳에 있습니까? 여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 마을에는 우물이 없어서 오리밭까지 가야만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사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도 인연이니 보답으로 우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마을 뒤편의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도사는 아무리 봐도 물이 날 것 같지 않은 돌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땅을 살피더니 발로 몇 군데를 짚어보고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땅을 3자 정도만 파 보십시오. 사람들은 도사의 말을 따라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자 정도를 파자 갑자기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물은 정말로 한 모금만 마셔도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시원하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도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샘은 특별한 샘입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고 아무리 큰 장마가 와도 물이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샘이 피처럼 붉어지면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길 것이니 그 징조를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3번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사는 호련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전설처럼 여겼지만 정말로 샘물은 도사의 예언대로였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샘물이 넘치지 않았고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400년 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 샘물이 피처럼 붉게 변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도사의 예언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었고 그해 4월 왜군이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샘물이 붉게 변했습니다. 도사의 말대로 나라에 큰 변고가 또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그 샘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물은 여전히 맑고 깨끗하며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직 예언에서 남은 마지막 한 번의 변고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샘은 마을의 생명줄이자 동시에 신비로운 전설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선 말기 충청도에 황복이라는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 단성에 사는 한 노인이 수절하는 젊은 며느리와 살고 있었는데 아들도 없이 손자도 없는 자신의 앞날이 걱정되어서 황복에게 점을 보게 되었고 황복은 8글자로 된 점괘를 적어주었어. 청상이 행배하니 연분이 낙배라. 이는 젊은 과부가 술잔을 차리니 제비똥이 술잔에 떨어진다는 뜻이었어. 노인은 이 점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지. 며칠 후 집에 돌아온 노인이 마루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술을 따라 상에 올려놓았어.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붕 위 제비가 똥을 싸서 술잔에 떨어졌지. 이 모습을 본 노인은 황복의 점괘가 떠올라 술잔을 마시지 않고 마루 아래로 쏟아버렸어. 그 술을 밑에 있던 개가 핥아먹었고 개는 즉시 쓰러져 죽고 말았어. 노인은 며느리가 독이 든 술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지. 결국 며느리는 집에서 도망쳤고 노인은 황복에게 다시 찾아가 자신의 운명을 물었어. 황복은 다시 8글자로 된 점괘를 주었어. 단양 귀로에 승하를 가해하라. 이 점괘는 단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린 중을 사랑하라는 뜻이었지.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단양 근처에서 10대 살쯤 된 어린 중을 만나게 되었어. 중과 대화를 나누며 함께 길을 가게 되었고 어린 중은 자신이 단양 근처에서 홀어머니와 살고 있다며 오늘 집에 들러 하룻밤 묵어가라고 권유를 했어. 노인이 집안을 둘러보니
오래전에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에 가던 길에 이 집에서 묵었던 기억이 떠올랐어. 그때 젊었던 집주인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는데 그 후로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난 것이었어. 노인은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남기고 갔던 쪽지를 생각해냈어. 노인은 중에 어머니에게 말했어. 제가 전에 과거길에 이 집에서 묵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대들보 틈에 제가 쪽지를 남겨두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아들과 어머니, 노인 셋이서 대들보 틈을 살펴보니 정말로 작은 종이 쪽지가 말려서 끼워져 있었어. 그 쪽지에는 노인이 그때 남겼던 시가 적혀 있었지. 노인은 종이를 확인하고 나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 틀림없다라고 확신했어. 이후 그 아들과 어머니는 함께 행복하게 살았고 노인 역시 후손을 이어가며 좋은 가정을 이루며 지낼 수 있었다고 해. 노인이 점괘를 통해 자신을 해치려는 며느리의 시도를 피할 수 있었던 것, 잃어버린 아들과 재회하며 자신의 삶을 이어간 것을 통해 과거의 작은 행위가 미래에 예기치 않은 인연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옛날 시집살이가 아주 힘들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유난히 구박했어요. 매일 아침 시어머니는 쌀을 겨우 한 줌만 주며 말했죠. 이 쌀로 온 가족 밥을 다 해라. 그래도 내가 먹을 건 넉넉히 남겨야 한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적은 쌀로 밥을 짓고 시어머니는 밥을 퍼서 자기 방으로 가져간 뒤 누룽지 한 그릇만 남겨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개에게 주거라. 하지만 며느리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결국 누룽지를 몰래 먹고는 개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개는 날마다 굶주리며 점점 말라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개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개의 시신을 몰래 뒷마당 덤불에 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는 기묘한 소리가 들리고 밤마다 집 주변을 무언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하도 게으름을 피워 귀신이 놀러온 계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개가 왼수를 갚으러 구렁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구렁이는 평범한 뱀이 아니라 죽은 개의 원혼이 깃든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구렁이는 대문턱을 넘어 며느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방으로 도망치면 방으로, 부엌으로 도망치면 부엌으로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집안을 헤매다가 큰 독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 숨어 있으면 구렁이가 날 찾지 못하겠지. 그녀는 독뚜껑을 꼭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독을 찾아내어 온몸으로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점점 눌리며 공기가 차단되었고 며느리는 그 안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루 종일 보이지 않자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밥은 왜 안 하고 어디로 간 거야? 며느리를 찾아 마당으로 나간 시어머니는 독을 감고 있는 거대한 구렁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이런 흉물스러운 구렁이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그녀가 구렁이에게 다가가자 구렁이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스르르 풀어져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독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 며느리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며느리를 구박했는지를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밥 한 그릇도 넉넉히 주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긴 것이구나. 이후 시어머니는 구렁이가 돌아올까 두려워 집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서로를 더 잘 대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지금도 구렁이가 며느리의 원혼을 달래러 집 주변을 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김자점의 할아버지 김이명은 전라남도 순천 나간에서 아전으로 일하며 위엄과 담력을 겸비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마을에서 김이방이라 불리며 호랑이처럼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강직한 성격 뒤에는 호기심과 진리를 밝히려는 집념이 있었다. 나간의 동화사라는 절에서는 해마다 섣달 금음날 가장 나이 많은 스님을 제단에 앉혀 검은 옷을 입힌 뒤 극락세계로 보낸다는 의식을 치렀다. 스님들은 이를 진심으로 믿었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 극락에 간다고 기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이명은 이를 믿지 않았다. 그는 죽은 몸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어찌 가능한 일인가?
라며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금음날 밤 그는 숲속에 숨어 제단을 지켜보았다. 연불이 끝난 후 스님들이 모두 들어가 잠이 들었고 제단에는 늙은 스님만 남았다. 그때 대나무 숲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더니 거대한 이무기가 나타나 스님을 삼키고 사라졌다. 김이명은 이 광경을 보고 스님들이 말한 극락세계가 사실은 이무기의 뱃속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해 김이명은 담뱃대에서 나온 담뱃진으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검은 옷을 입힌 뒤 제단에 올렸다. 이무기는 다시 나타나 인형을 삼켰지만 담뱃진이 뱃속에서 폭발하듯 퍼지자 고통에 몸부림치다 저를 부수고 죽었다. 김이명은 이 사건을 통해 진실을 알렸고 스님들은 더 이상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하지 못했다. 김이명의 집안은 이후로도 특별한 일이 이어졌다. 그의 손자 김자점은 태어나면서부터 비범한 기운을 풍겼다. 갓난아기 때부터 남다른 힘과 총명함을 보였고 어릴 때부터 글 공부에서도 천재적인 재능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비범함은 사람들에게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의 스승조차 김자점이 나라에 화를 끼칠 인물이 될 것을 우려하며 가르침을 멈추고 떠났다. 김자점은 자라서 학문과 무예에 두루 능통했지만 야망이 크고 권력 욕심이 강한 인물로 성장했다. 그는 조선 중기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과 음모를 서슴지 않았다. 특히 그는 임경업 장군을 모함해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여러 악행을 저질렀다. 그의 권력 욕심은 끝이 없었고 결국 그는 나라에 큰 화를 가져오는 인물이 되었다. 김자점의 삶은 결국 비참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는 역모 혐의로 처형되었고 그의 집터는 후대의 늪지로 변했다. 지금도 나간을 방문하면 그의 집터가 남아있지만 이는 그의 잘못된 선택과 욕망을 경고하는 역사적 흔적으로 전해진다. 한 사람이 깊은 밤 외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도둑이 나타나 칼을 번쩍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돈 내놔. 목숨을 부지하려거든 어서 내놓지 못할까? 그 사람은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주겠지만 지금은 없으노. 그러면서 땅에 엎드리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는 손으로 땅을 더듬어 딱 맞는 크기의 돌멩이를 발견하자 재빨리 일어나 돌을 힘껏 휘둘렀습니다. 돌은 정확히 도둑의 머리를 강타했고 도둑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맞은 충격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죠. 다음 날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두려움과 함께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내 관가의 소식이 전해지며 그 사람은 살인 혐의로 잡혀갔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중죄였기에 그는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며 고을 곳곳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돕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내는 한 주막에 들러 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점잖은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시오? 아내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말을 다 들은 뒤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대의 남편이 억울하게 처벌받게 생겼구려. 하지만 걱정 말고 내가 소지 한 장을 써주겠소. 이것을 관가에 가져가 보시오. 노인은 조심스레 붓을 들어 소지를 썼습니다. 소지에는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둑이 칼을 들고 공격하니 나는 돌을 던져 살았다. 칼 든 자는 죽고 나는 살아남았다. 아내는 소지를 품에 안고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관가의 원님은 소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노인의 글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했으며 정당방위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직접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도둑이 사용했던 칼과 길에서 발견된 돌멩이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원님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둑이 칼을 들고 위협하며 먼저 생명을 위협했으니 정당방위로 돌을 던져 자신을 방어한 것은 합당한 일이오. 무죄를 선고한다. 남편은 무죄로 풀려났고 아내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풀려난 남편은 노인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그 고을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이 단순한 점잖은 노인이 아니라 정의를 돕기 위해 나타난 신비로운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후 이 이야기는 정당방위와 정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교훈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